오늘은 이제 민사특별법 중에서 상가 건물 이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주임법, 상임법 각각 민법에서 약 한 문제씩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역시 한 문제씩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사특별법이라는 개념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이임대차는 개념이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법 얘기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민법상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민법상 임차권이라는 건 토지 임대차라는 것도 있겠고요. 건물 임대차라는 개념도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건물 중에서요,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우선 적용을 하고요. 뭐 굳이 해석하면 공업용 건물이라든가 농업용 건물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민법을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민법상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되면 이제 임대차는 성립하게 될 것이다. 해서 소위 쌍무계약의 일종이다 보니까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인도해 줘야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임차인은 일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 근데 이제 뒤에서 공부하게 될 물권이라는 개념과 이 채권이라는 개념을 비교해 보게 되면, 물권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비해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소위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갑소유의 X 자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과 임대차에 합의가 있다.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 다른 물건과 다르게 다른 물건에 있어서는 등기라고 하는 게 필수적인 요소죠. 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 기본적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있어야지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뒤에서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이런 것들 등기 있어야지 그 권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바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당연히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등기였을 때 가능한데 다만 미등기였을 때는 단점이 하나가 있었죠. 바로 대항력이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또 하나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 요거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해서 대항력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즉슨 임대차 기간 중에 갑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문제 물건을 팔았을 때, 자, 이 기존의 임차인이 바뀐 이 임대인에게 소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게 될 테고요. 한편 이렇게 임대차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중간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자, 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 자, 그런데 자, 이러한 전제하에서 지금 갑소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임차인, 임대차가 성립하게 될 거고, 이것이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이때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게 되죠. 그래서 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중간에 경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 주임법 상임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임대인이 주택이나 상가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임차권 등기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주임법 상임법이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 공부하실 때 이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는 대항력 확보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전입신고 외에 또 하나가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얻게 되면은, 자, 동사무소 가서 도장받게 되면은 이때는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게 된다. 똑같은 논리 구조가 되는 겁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라는 사람은 미등기 상태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항력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게 될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하자? 따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가 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일정한 요건하에서 인정해 주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임차권 미등기 상태에서는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등기를 해서 등기된 임차권이다라고 하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인정된다. 그래서 상가 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항력 우선 변제권 쉽게 인정될 수 있게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상가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 갑소유의 상가 건물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임차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는 것을 하면은요,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대항력이 인정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세무서에다가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은 이때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그래서 법조문 하나하나를 읽어 가실 때 제가 설명드릴 때도 항상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고, 다만 공부하시는 과정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얘기하고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 좀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상임법의 적용 범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주임법의 적용이라고 하는 거, 자, 다 기억 한번 해보실까요? 적용 배제라고 하는 것이 일시 사용을 위한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는 주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주임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 똑같은 논리 구조야. 자, 바로 적용 배제라고 해서 일시 사용을 위한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이 상임법이라는 법을 적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 외에 이게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기 때문에 상가 건물이 아닌 건물, 만약에 예를 들면은 농업용 건물이라든가 또는 뭐가 있을까요? 자, 공업용 건물 뭐 이런 경우에는 소위 이런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임법이라는 게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용으로 구성할 때는 상가 건물이라고, 상가 건물이 아닌 건물의 임대차, 그럼 너무 쉽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주택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안 나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가 건물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다, 이렇게 단순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 아닌 건물의 임대차는 이건 상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상임법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기본 전제 삼고요. 사실 상임법 파트에서 상당히 난이도 있게 구성이 되는 것이 제한적 적용이라는 개념이 될 텐데, 바로 고액 임차인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상가 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 중에서요, 고액 임차인이라고 해서 형편이 좀 좋은 분에 대해서는 굳이 어떻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전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 도대체 그럼 고액 임차인이 얼마짜리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될 텐데, 이 고액 임차인의 문제는요 거의 이슈가 안 됩니다. 왜? 지역마다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외울 수가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앞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할 때 그런 거 있었죠. 자, 우리가 전입신고하게 되면요,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주택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달리 표현하게 되면 소유자가 바뀐 상태에서 만약에 주택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게 되면은 그때는 그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을 바뀐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전입신고를 했을 때 소액임차인이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권 그게 아니라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근데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실 때도요. 이 소액임차인이 도대체 얼마까지가 소액임차인이냐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도 없고 외워서도 안 됩니다. 쓸데없는 지식이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지문들은 1분에 문제 1개, 단순화시키면 1분에 10초당 지문 1개를 다 소화를 해야 됩니다. 문제 1개가 1분이니까 대략 문제 하나 지문 5개 하게 되면 자 10초당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자시고 할 짬 자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고액임차인이 뭐냐 이런 것들은 전혀 이슈가 안 되고요. 자, 고액임차인 이 사람에 대해서는 상가임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소위 이제 영세한 사업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법에서는 고액임차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요건 이제 우리 상임법을 다 공부를 했다라는 전제가 쌓였을 때 그나마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습니다. 기, 우 등에 관한 조항은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주택 임대차 관련해서 기간을 정하지 않게 되면 2년으로 보게 되고 다만 임차인의 경우 만약 2년 미만으로 주택 임대차 기간을 정했을 때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조항이 있게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요. 임대차 기간 정하지 않게 되면 1년으로 보게 될 것이고 한편 상가건물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 말고 임차인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임법은 기본이 2년이 되게 될 테고 상임법은 1년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죠. 임대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라는 것을 특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얼마? 1년으로 본다라든가 만약에 1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했다라고 했을 때 임차인만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기준 9억 초과라고 하는 것이 현재 고액임차인의 기준값이 되는데 이건 어차피 의미가 없고요. 만약에 고액임차인이라고 했을 때는 임대차 기간 즉 정함이 없으면 1년으로 본다라든가 임차인만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조항은 적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슈요. 바로 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제목처럼 설명을 드렸는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게 되면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 지금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요. 세무서 가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등기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경매가 진행이 된다고 전제가 됐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이 인정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고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런 우선 변제권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고액 임차인이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액 임차인이다. 만약에 서울시 9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보증금을 만약에 이거 환산 보증금 계산하니까 10억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에 관한 조항, 즉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확정 일자를 받게 되면은 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선 변제권 인정하면 어떤 문제가 터지는지 볼게요. 자, 이 X 상가 건물이 20억짜리 물건을 치고 지금 고액 임차인 보증금 10억 설정 서울시 기준으로 10억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은행입니다. 갑에게 20억짜리 물건을 담보로 해서 15억 정도 대출을 해주게 된다. 뭐 그 예산은 요즘 한 60% 되니까 12억 대출을 해준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병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건물의 등기부가 깨끗하니까 아무런 권리도 없나 보거나라고 생각하고 12억을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경매가 넘어가고 등등 나갈 때
이 을이라는 고액임차인이 짠 하고 나타나서 몰랐지 나는 10억이라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뭐야, 지금 사업자 등록 신청해서 자 대항력 가지고 있고요. 여기다가 확정일자를 받아서 바로 우선 변제권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먼저 배당을 받겠다라는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 깨끗한 등기부를 보고 대출을 해줬던 이 병이라는 사람이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법에서는 이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즉슨 이렇게 어마무시한 금액, 작은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이 앞에서 짠 하고 나타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고액 임차인의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다거나 또는 임차권 등기 등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가 외부로 공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에 관한 조항을 적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시간에 공부했던 주택 임차권 등기와 동일한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업자 등록 주소지를 딴 데로 옮기게 되면 대항력 잃어버리고요. 당연히 우선 변제권도 함께 잃어버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개념은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서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을 신청을 하고요. 법원에서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를 촉탁을 해서 등기관이 등기를 해놓은 것을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로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은 이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가 있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인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논리필연적으로 이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럼 동일한 논리 구조로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에 관한 조항도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상당히 케이스로 나왔을 때 어렵게 나왔던 파트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전에는 케이스니까 단순하게 빡센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임법 수많은 조항, 아직 우리가 좀 공부를 덜 했는데 그 중에서 기우 등에 관한 조항은 이 세 가지는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이 조항을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용 관련해서 사실 좀 쉬운 문제로 적용 배제라고 하는 개념과 고액 임차인, 아무래도 이제 고액 임차인 부분이 여러분들이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이라든가 우선 변제권이라든가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 좀 공부를 덜 한 상태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를 다 공부를 한 상태에서도 고액 임차인 얘기는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쨌든 일시 사용을 위한 상가건물의 임대차라든가 상가 건물이 아닌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임법을 적용하지 않고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상임법 중에서 기우 등 이 세 가지 조항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네,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주제부터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제일 먼저 이제 정보 제공 요청이라는 개념부터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임법이랑 똑같은 논리 구조죠.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 받아가지고요, 바로 세무서장에게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 새로운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꼭 이걸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거죠. 앞에 있는 임차인이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요. 그다음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자기보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선순위 권리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순위 권리자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게 하고요.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 하나 쟁점되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고액 임차인의 경우 기우 등, 즉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은 고액 임대차의 임차인한테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요. 1년으로 보게 됩니다. 주임법에서는 2년이었었고요. 상임법에서는 1년으로 보게 됩니다. 한편 만약에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1년으로 보게 될 테고요. 다만 임차인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주임법 다 2년 하고요. 1년 요 차이에 불과하게 되죠. 어쨌든 이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은 고액임차인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만약에 고액 임대차인데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몇 년을 봅니까? 네, 몰라요. 그런 내용 없어요. 그런 내용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굳이 해석하게 되면 이건 민법상 이 임대차 문제로 넘어가야 되죠. 왜 상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때 우리 민법에서 존속기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 임차인 각각 상대방에게 해지 통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임대인이 해지했을 때 6개월 후에 해제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인이 해지했을 때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 조항을 무약정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했을 때는 아마 적용을 하게 되겠죠. 한편 지금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임대인 임차인 모두 1년 미만의 기간이 당연히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냥 1년으로 본다. 이런 조항들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령 나왔을 때 좀 까다롭게 나왔던 거고요. 자, 임대료의 증감 청구. 우리가 이제 증액 청구라는 개념이 있고 감액 청구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증액 청구가 이슈가 되죠. 그래서 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임대료의 감액 청구할 수 있겠고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증액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임법에서 이제 임대료 증감 청구, 특히 증액 청구와 관련해서 20분의 1, 즉 5%로 하고요. 1년 내는 소위 증액 청구를 할 수 없다. 즉 증액에 대해서만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액 청구 같은 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주임법에서. 상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5%라고 하는 비율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증액 청구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 체결되고 1년 내는 행사할 수 없고요. 또는 한 번 증액을 한 상태에서 1년 내는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답이 되거나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만은서도 뭐 현실에 있어서는 혹시 중개업을 하시거나 할 때는 5%룰 같은 건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주의하실 것 중에 하나가 저런 게 있어요. 주택 임대 사업자라든가 상가건물의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요. 역시 5%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특히 주택 임대 사업자에서 이슈가 되게 되는 건데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한 상태에서 만약에 5% 초과해서 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증액을 했다라고 하면 5% 초과는 보는 무효입니다. 이건 강행 규정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년 내 증액 청구 당연히 안 되는 거. 자, 문제는 그거예요.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이 조항은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상임법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주택 임대 사업자와 아닌 경우의 차이는 뭐냐면 주택 임대 사업자가요. 이렇게 5% 초과해서 증액 청구를 한다거나 1년 지나지 않아서 증액 청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무슨 문제가 터지게 되냐면 과태료가 어마무시하게 때려 맞습니다. 근데 주택 임대 사업자가 아니게 되면 과태료 때려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특히 중개업자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착각을 하는 게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는 증액 한도를 받지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게 되면 증액 한도를 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지들 멋대로 법조문을 해석하는 문제가 발생이 아니에요. 과태료 부과 여부에서만 달라지는 부분이고 5% 증액 제한이라든가 1년 내 증액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 조항은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증액 청구 별로 중요치 않고요. 상식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요. 갱신 요구라고 하는 거. 자, 특히 상가 건물에 있어서 갱신 요구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왜?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가 건물에 대해서 뭐랍니까? 이분들이
인테리어를 한단 말이죠. 어마무시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은 끝났다고 해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뭐 권리금은 차치하고라 할지라도 그 인테리어 비용도 건지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임차인에게 10년이라는 기간, 10년이라는 기간, 토탈 합쳐서 10년 동안은 갱신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만약에 2년 단위로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또 뭐 5번씩 할 수 있다. 뭐 계속 토탈해서 하여튼 회차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토탈 10년까지 바로 임차권 갱신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이슈가 되는 거 요즘엔 조금 뜸하게 나오긴 하지만은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게 이 갱신 요구의 거절 사유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됩니다. 자, 임대차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주택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히 상가에서 이슈가 돼요. 자,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과 임대를 잘 지급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임대료만 지급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임대 목적물을 자신이 이용을 해야 된다. 우리 민법상 임대차에서 동의 없는 전대차, 동의 있는 전대차 뭐 이런 얘기를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대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자기가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할 거.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목적물이요. 정상적으로 잘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갱신 요구 관련해서 거절 사유라고 하는 거 3기분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했을 때 동의 없이 전대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그 임차 목적물을 파손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임차인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사실은요, 이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개만이라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유는요, 나중에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라는 파트에서 3기분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다거나 동의 없이 전대한다거나 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것으로 파손한 경우 이런 임차인에 대해서는 권리금 회수기라고 하는 것을 인정되지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정확하게 외워 두셔야 되고요. 이 세 개 외워 두게 되면은 이게 이제 두 군데에서 다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100% 문제 지문을 소화를 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욕심 부리는 것보다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를 그런 내용들을 무작정 외워가다 보면 이 시험 기간 안에 힘들어서 쓰러집니다. 큰일 납니다. 공부하시는데 결과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게요. 못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는 사람들입니다. 파는 사람들, 연구 들어가시는 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부하시는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열심히 하고 파는 문제를 혼동을 하십니다. 열심히 하는 거고요. 파는 건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논문 쓰실 것도 아니고요. 중간에 법리 싸움 할 것도 아니고요. 그걸 우리가 허용이, 지적 허용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자, 갱신 요구의 거절 사유 세 가지는 줄줄줄 꿰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최대 얼마 10년이라고 하는 거 이런 갱신 거절 사유 중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10년까지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거절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10년까지는 갱신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그런 경우 있을까요? 이게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내가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임차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8년쯤 이용을 했다 하십시다. 근데 이제 짠 하고 뒤에서 공부하게 될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라고 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나한테 권리금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때는 자 권리금 주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이제 동일한 논리 구조로 일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을 못해요. 거절을 못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 다시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또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또 이제 임대차를 보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랄까요? 하여튼 뭐 이게 보는 관점의 문제이긴 한데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조항이 갱신 요건. 근데 법 전체 체계 자체가 상가건물 이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뭐라고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 그래서 자, 요렇게 보셨고요. 자, 이제 논의 드릴 주제. 자, 임차인의 권리에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 자, 사실은 상임법에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는 못합니다. 지문 한두 개짜리에 불과하는 영역이야. 자, 우리가 주임법에서는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전입신고하게 되면 대항력 발생했었고요. 그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어디 가서 동사무소나 공적인 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 즉 등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매 과정에서 호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됐었죠. 자, 이에 비해서 상임법 자체에서는 사실 대항력 자체는 큰 의미는 갖지 못하는데 우리가 주임법에서 전입신고라고 하는 개념에 대응해서 상임법에서는요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 요건 볼까요? 자,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자 건물의 인도를 받고요.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미 이제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전 신고를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전입 신고와 거의 유사한 의미로 보여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건 존속 요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대항력을 가졌다는 얘기는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었고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을 기자 새로운 자 바뀐 임대인한테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주임법에서 자 주민등록이라는 게 대항력의 발생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듯이 상임법에서는 이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항력의 발생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상가 건물에 대한 이임대차의 대항력 계속적으로 상가 건물의 점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이 존속되었을 때만 유지가 되게 된다. 자, 그렇다 치고 시험 문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이하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이 사람이 이제 인도받아서 사업자 등록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로서 이건 뭐냐면 기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를 한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만약에 동의를 얻어서 적법하게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이때 전차인이 점유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을 때 이때도 어떻다? 대항력은 유지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게 판례 지문에 해당이 되는데 뭐 상당히 이게 중요 출제 포인트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런 식이지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고 하는 게 대항력의 발생 요건이다. 이런 것들은 내릴 수가 없어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 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보증금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 당연히 바뀐 임대인한테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바로 지금 이제 대항력의 의미죠. 자, 그런데 자 주임법에서도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 우선 변제권 아니라고 그랬어요.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소액 임차인 선순위 권리자보다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똑같은 논리 구조입니다. 근데 전체 나중에 경매 대금에서 2분의 1까지만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길어서 거의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만약에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이 사람이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은 자 선순위 물권자보다도
일정 금액까지 최대 상가건물 경매대금의 2분의 1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저도 이제 이 파트 공부할 때 맨날 헷갈리는 게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라는 의미가 될 테고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더 먼저 경매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항력에 관한 개념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 출제 포인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정상적인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이 상가건물에 뭐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든 또는 저희가 터를 바꿔서 그 상권을 뭐 형성을 하기 위해서 권리금을 처음으로 받든 간에 자, 이 권리금을 내고 들어오고 있다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을 권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인은 이런 권리금 회수기에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 얘기인즉슨 이 기존 임차인이 자 잘못 안 한 임차인입니다. 정상적인 임차인이야. 이 사람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오면은 그 새로운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임대인은 이 권리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를 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런 권리금 회수기에 임차인한테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 잘못했을 때 세 가지죠. 그래서 첫 번째 이슈가 됐던 거 3기분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했을 때 자, 그다음에 동의 없이 전대했을 때 불법 전대. 세 번째 이슈가 임대가 끝났는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차 목적물을 파손을 했을 때 요 세 가지 있잖아요. 요 세 가지는 앞에서 이 계약의 갱신 청구 거절 사유 세 개와 연계가 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나마 이 챕터에서 출제 이슈가 되는 거 세 개는 다 알았다고 전제를 하고 그러면은 임차인이 잘못을 안 하면은 임차인이 잘못을 안 하게 되면은 임대는 무조건 임차인은 그러니까 새로운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 그게 아니고요. 임대인이 일정한 손해를 감수하게 되면 그때는요. 자, 임차인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임대차를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별게 아니고요. 그냥 공실로 두겠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이 누구 자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건 어떤 얘기냐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됐다라고 전제했을 때 그때부터 1년 반 이상 공실로 두게 되면 이때는 새로운 임차인을 권리금을 내겠다는 새로운 임차인을 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무라고 하는 것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조항의 취지는 임대인이 일정한 희생을 하게 되면은 난 죽어도 이제 새로운 임차는 안 받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그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대신 이 네 개를 외우는데 실제 법조는 훨씬 더 많습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하다 보면은 그냥 찍어야 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문제 핵심 이슈는 요것만 알고 있으면은 답을 고를 때는 별 지장이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배제라고 하는 거, 배제 사유, 자, 세 가지 기본에다 1년 6개월 이상 공실로 뒀을 때라고 하는 거. 만약에 이런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배제 사유가 아닌 상태에서 이 사람이 임대인이 새로운 권리금을 내겠다는 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주지 않게 되면은 손해배상이 됩니다. 누가 자 기존의 임차인이 자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를 보장하지 아니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손해배상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본 5년이고요.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짜리가 일반적인데, 자,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기존 임대인 입장에서 언제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다른 거 아니고요. 언제냐라고 했을 때 바로 임대차가 종료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얘기. 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임대차가 포인트 종료된 날로부터 3년에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결과적으로 자,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주지 않아서 손해를 입은 기존의 임차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긴 한데, 대신 3년 지나면 더 이상 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3년도 한번 시험 문제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말장난할 때 종료한 날로부터 요걸 가지고 틀리게 한번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로서 대항력, 그리고 중간에 이제 임대차가 종료가 되는 시점이거나 이런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물론 이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는 꼭 임대차가 종료 중이든 임대차 기간 중이든 그 자체는 중요치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항력 얘기 보셨으니까요. 우선 변제권, 그리고 경매청권 얘기 두 개 봐야 되죠. 자, 요 얘기는 이미 이제 경매청권 얘기는 주임법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얘기입니다. 엄청 긴데 긴 걸 이제 문장을 보는 게 아니라 내용을 외워버려야 돼. 우리가 이제 전세권이라고 하는 물권을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전세권자예요. 경매 청구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자, 부동산의 소유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는데 전세금 반환하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 목적물을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자에게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나는 목적물을 인도를 했는데 당신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니까 뭘 하겠다? 경매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임법이나 상임법이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니까, 만약에 임대차가 종료가 돼가는 시점에 있어서 주임법, 상임법 똑같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해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 이제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경매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문제는요, 이 임차인이 주택이나 상가를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돌려주고 나서 경매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즉 반대 의무의 이행이라고 하는 것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 확정 판결을 통해 승소한 임차인의 경우 그 주택이나 상가에 머물면서 뭘 할 수 있다?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길죠. 의미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이건 더 유리한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매 청구권 보셨고요. 이제 남아있는 게 우선 변제권. 뭐 설명은 드리지만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다라고 할 것. 왜? 상임법에서 한 문제 나오거든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라든가,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청구, 또는 임대차와 관련해서 일정한 영역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근데 우선 변제권 얘기를 하려면 다시 고액 임차인이라는 개념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을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든가, 우선 변제권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랑 같이 연계가 되는 게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에 관한 조항도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를 한번 삼습니다. 자, 한편 우리가 주임법에서 우선 변제권은요, 전입신고해서 대항력 확보하고요, 거기다가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게 되고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날 0시부터 우선 변제권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논리 구조야. 임차인이 대항력권 가졌습니다. 이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변제권 발생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일 같은 경우 저당권이 우선한 데서, 자, 요거는 이제 항상 포인트가, 이게 이제 표현이 잘못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저당권은 저저표라고 해서 등기법에서 공부하십니다.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접수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만약에 지금 어떤 날이냐면 5월 4일 날 지금 임차인이 대항력 갖추고요. 확정일자 받아서 자 우선 변제권까지 갖췄다고 하십시다. 그럼 이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은 5월 5일 0시가 돼야지 어떻다? 바로 이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는 거죠. 한편 5월 4일 날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얘는 오전 11시, 얘는 오후 2시. 그러면 무엇이 선순위 권리자가 되냐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무조건 저당권이 우선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저당권을 어떻다? 우선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왜? 저당권은 자 저장된 때 신청하면 컴퓨터에 저장이 되죠. 그리고 자 5일 날 쉬고 6일 날 일하더라도 자, 그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주임법, 상임법 똑같은 논리 구조로 봐야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우선 면제권 보셨고, 자, 그다음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우선 변제에 따른 보증은 받을 수 없다 해서 자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은 등기 안 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매가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쓰고 있는 상가 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임차인의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을 이제 받을 텐데 낙찰받은 사람 양수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양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해야지 주택 아닙니다. 상가가 되겠죠. 자, 요거 다 있다. 상가를 양수인에게 인도를 해야만이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요렇게 전제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임차권의 소멸, 그다지 큰 쟁점 안 되죠.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 실행에 따라서 경매가 행해졌을 때, 임차권은 임차 건물의 경락에 따라서 소멸한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 물건 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그냥 지금은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에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서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이렇게 6개의 등기 중에서 등기부에 가장 선순위에 있는 것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는 권리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해서 뭐 그다지 큰 문제는 안 되고요. 요건 나중에 예시 지문들 구성할 때 주로 설명을 드릴 주제가 됩니다. 사례형 문제를 할 때 그 정도 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선 변제권에 같이 이어져 있는 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라는 개념. 이건 이제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라는 개념이 되겠죠. 해서 자 가볼까요?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대항력의 발생 요건이자 지금 이제 대항력의 발생 요건이자 존속 요건입니다. 우선 변제권 자 당연히 대항력을 자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는 대항 요건을 전제로 해서 그게 있어야만이 우선 변제권도 발생하고 존속할 수 있습니다.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났습니다. 보증금 반환 받아야 되는데 임대인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을 때 혹시 사업자 등록을 옮겨버리게 되면 이 임차인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자 지금 임차권 등기와 거의 자 유사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해서 이건 이런 논리 구조에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자 지금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가 일정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 버렸다. 자, 과정은 이렇습니다. 상가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법원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이 안 되고 있는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하고요. 그럼 법원에서는 등기소에다가 일정한 요건에서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소의 등기관이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를 해놨다라고 하면 그 후에 사업자 등록을 옮기더라도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즉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했던 대항력 우선 면제권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가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라는 개념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주택 임차권 등기와 동일한 논리 구조가 될 텐데 지금 건물주가 주택의 소유자가 뭐야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외부의 이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를 통해서 공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가 끝난 상가 건물을 그 후에 임차인 이걸 우리가 보통 제2의 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즉 나머지 뭐 점유를 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또는 세무서 가서 확정일자를 판다라고 할때라도 대항력 우선 변제권 모두 발생하지 않게 된다라고 할 거. 마지막 주제예요. 자. 동시 이행 항변권 부인되는 케이스와 관련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당권 등기 우리가 이제 계약법 파트에서 공부했던 주제 있었죠.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와 변제 의무, 담보권 등기 말소 의무와 변제 의무, 무효인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 반환 의무와 소유권 이전 계 말소 의무. 그다음에 이거지.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 또는 주택 임차권 등기하고요. 보증금 반환 의무, 즉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이고 그리고 이 주택 임차권 등기라든가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가 후이행 의무가 된다. 그래서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가 된다. 먼저 임대인은 주택 임차권 등기 또는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를 한 사람에게 돈 보내고 나서 이 등기를 말소하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너가 등기 말소해야지 뭘 하겠다. 이 보증금 반환하겠다. 이것은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설명드린 이 영역들은 대부분 주임법이랑 같이 맞물려가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시험에 있어서는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상임법은요 적용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지금 상임법에서 이슈가 되는 게 우선 변제권 임대차 기간, 우선 변제권, 그다음에 이제 임차권 등기에서 기우 등에 관한 조항은 고액 임차인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계약 행신청 요 정도 앞쪽에서 주로 쟁점을 삼고요. 이 뒤에 있는 이슈들은 사실 그렇게 큰 쟁점은 되지는 않습니다. 요거를 이제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임법이랑 같이 계속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가면서 좀씩 차이들을 깨닫다 보면은 대충 감을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셨고요.